뽕. 좋았어. 아이고 반가워요. 비 많이 오는데 별일 없이 잘 다들 왔네. 그 또 2학기 범위 중에 또 이제 중요한 범위가 연력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력학 부분이 이번에 또 나오는데 그 이제 1학기 때는 그냥 뭐 엔탈피 계산하고 뭐 이런 정도만 나왔으면 2학기 때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엔트로피, 그다음에 깁스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화학 평형 이렇게 이제 그 연력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역시나 뭐 메스터톤 책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게 돼 있지는 않아서 이게 뭐 수학적으로 이게 백그라운드가 필요하지만 좀 최대한 배제하고 그 뭐 이게 좀 말로 표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우선 13장은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엔트로피. 자, 보시죠. 엔트로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13장. 좋아, 좋아. 뚜루뚜. 좋아, 좋아, 좋아. 자, 거기 뭐 초반에 그 자발적 변화의 방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자, 한 장 넘겨가지고 거기 이제 엔트로피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깜짝아. 깜짝아. 왔어. 조만수. 그래요. 아이고. 이제 한 장 넘기면 이 챕터에 엔트로피. 이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 자, 우선 참고로 이제 연력학 제 1법칙이 있었죠. 자, 연력학 제 1법칙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번 중간고사 범위였을 건데 연력학 제 1법칙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로 봐. 그렇지. 델타 E는 Q 플러스 W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건데 이때 이제 여기에 있는 요 Q가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건 이제 뭐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Q가 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가 일.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대상의 열 에너지하고 일 에너지의 변화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얘기였어요. 저번 아마 학계중 수업에도 우리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다른 의미로 예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에너지 보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이 내부 에너지를 만약에 이제 미분형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어떤 꼴이 된다고 했었냐면 바로 델타 E를 이렇게 미분 꼴로 표현하면 dq 플러스 여기다 쓸까? E는 dq 플러스 dw 일이 표현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다시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dq 빼기 pex dv. 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이제 PEX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PEX. 이게 뭐예요? 바로 이제 외부 압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을 통해서 그 시스템의 일 변화가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보게 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특별히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엔트로피와 관련해서 가장 그 뭐냐면은 그 중요한 표현이 바로 2.1의 연력학 제 2법칙. 요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뭐냐? 우선 연력학 제2법칙에 우선 1 표현.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은 굉장히 그 다양하게 표현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수학을 이용해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꾸면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그렇겠지만 연력학 제2법칙 중에서 가장 뭐 좀 묘한 표현이 그 뭐냐면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 뭐 이게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편리한 표현을 이제 한 뭐 몇 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장 편리한 표현이 뭐냐? 우선 첫 번째 1 고립계. 영어로 한번 써볼까? isolated system. 요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고립계. 그래서 뭐 연력학 챕터에서 한번 배웠겠지만 고립계는 그 내부하고 외부가 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나 물질 교환을 전혀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일출입도 안 돼, 열출입도 안 돼, 그다음에 물질 교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 걸 고립계라고 하는데 그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법칙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법칙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안다 그랬어요? 이유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법칙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만 년 동안의 현 인류의 그 뭐냐면 공통된 경험을 저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때 이제 저기에 그 뭐냐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아니다 저기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이제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그 무질서도라고 하는 저 표현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질서도. 그래서 이제 무질서도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척도 그거를 이제 짜잔 S라고 쓰고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냐면 엔트로피라고 읽는 것이죠. 학교에서 엔트로피까지는 수업 안 나갔죠? 그 뭐 시험 보니까 엔트로피는 안 나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학교에 엔트로피 했어요? 안 했죠? 그 범위가 이번에 10장까지 했나? 거기 엔트로피 없어가지고. 맞죠. 여러분이 워낙 그 아는 거 같은 뭐 표정 가지고 뭐라고요? 물리에서 했겠죠. 물리에서 약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엔트로피. 그래서 이제 이걸 할 건데.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그 약간 이게 수학적인 걸 좀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약간 표현을 좀 하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어떤 수식이냐면 S는 KB 로그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엔트로피의 역사를 조금 그러니까 하여튼 뭐 됐어요. 이 표현이 뭐냐?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 있는 이제 KB 이름 뭐예요? KB. 그 유명한 이제 볼츠만 상수죠. 볼츠만 상수인데 볼츠만 상수 요새 정의는 어떻게 돼요? 정의. 볼츠만 정의는 기체 상수를 뭐로 나눈 거? 야보가드로 수로 나눈 거. 자, 그럼 기체 상수는 값이 얼마?
자, 기체상수는 값이 얼마냐면 바로 8.31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8.31 줄 켈빈 몰. 보시죠. 오케이. 나누기. 자, NA가 뭐야? 아보가드로 값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리고 아보가드로의 단위는 몰의 마이너스 역수. 마이너스 1승. 근데 내가 여기는 이제 드디어 한 3년째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공사 소리가 진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어디서 공사를 하는 건지 이거 하여튼 어마어마한 공사. 이게 진짜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 공사 완료 때문에 갑자기 NK가 적상을 해가지고. 그런가요? 이게 진짜 엄청나. 이거 엄청나. 아우 참 너무하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수 단위가 몰의 역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하면 값이 대략 어느 정도 나오죠? 얼마 나오죠? 바로 그 유명한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자, 그럼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모르가 약분되고 뭐만 남아? 줄 퍼 켈빈. 이 단위 잘 살피세요. 단위 그거 학교 선생님이 단위 틀리면 감점 좀 하죠. 많이 하죠. 예. 안 해요? 감점 안 해요? 이제 이 화학 시험이 그냥 이거 중간에 단위를 또 단위 빼먹으면 감점 했을 텐데. 했을 텐데. 보통은 감점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연력학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학을 좀 배제하고 단순히 이제 몇몇 유형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뭐냐면 그 유형들과 관련된 그 물리량들을 표현을 할 때 이 단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위를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계산이 완전 틀려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답이 틀려 버리겠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단위를 꼭 기억하시는데, 어쨌거나 엔트로피, 그러니까 볼츠만 상수의 단위는 줄 퍼 켈빈 이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볼츠만 상수의 값이 묘하게도, 자, 기체 상수가 831이죠. 근데 볼츠만 상수는 138이에요. 그냥 아주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누가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츠만 상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좀 묘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오미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그리스 알파벳 이제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 의미가 뭐냐? 얘가 좀 의미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뜻이, 저 엔트로피를 표현한 저 뜻이 이제 가장 편리한 표현이 이제 여기서 거기 이제 9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 W 혹은 오메가의 정성적 의미라고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he number of different ways in which the energy of a system can be achieved by rearranging the particles among the states available to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W 의미가 아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는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봐도요, 뭔 말인지 의미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W에 대해서 이제 옥스토비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Range of possible motion.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은 원래 볼츠만이 했던 표현은 아닌데, 이게 이제 이 옥스토비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옥스토비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한 움직임의 영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에 가능한 영역. 움직임이 가능한 영역.
그래서 말을 조금 달리 쓰면 뭐 이렇게 바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입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움직임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질 수 있는 여러 움직임의 방식. 그래서 그 움직임의 방식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면요. 요렇게. 자, 움직임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병진 운동. 그다음에 진동, 회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그 녀석이 현재 어디에 존재하는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재의 그 좌표로 표현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표현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요? 왔어요? 왔어요. 저 여기 있어. 좋아. 수아 원래 꼬불꼬불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원래 머리예요? 이게 뾰족뾰족한 게 원래 머리예요? 꼬불꼬불한 게 원래 머리예요? 뽀글뽀글한 게 원래 머리인데. 그래.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니 그거 헤어스타일은 다양하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 길러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에? 선생님께서 머리 길러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머리 길러요? 머리 그게 나도 머리가 있잖아요. 거의 흑인처럼 곱슬곱슬하거든요. 네, 되게 곱슬곱슬거려요. 되게 곱슬곱슬거려가지고는 아기 때 그 막 머리 곱슬곱슬거렸는데 그럼 이게 머리가 원래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알 거야. 머리가 조금만 길면 헤어스타일이 이게 정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라떼는 내가 이제 여명중학교 말고 여고중학교 다닐 때는 이게 중학교 때 이렇게 머리카락을 짧게 하고 다녔어야 돼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 하진 않는데 내가 어릴 때는 거의 거의 많이 강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짧게 잘라가지고는 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과학고를 딱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길러본 거예요. 길렀더니 이게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은요 기르면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기 때 막 너무 잘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길렀다가 대학교에 가서 더 많이 길렀었던 거죠. 더 많이.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길렀으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막 길렀는데 어떻게 되냐면 흑인처럼 이렇게 머리가 흑인 머리 중에 아프로 스타일 알아요? 아프로 스타일? 몰라요? 흑인 중에 흑인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머리가 난리가 나잖아. 그럼 이거를 최대한 이게 좀 이렇게 정리하고 다닌 게 이제 그나마 여기 졸업 사진 얘가 찾았더라고. 그래서 호의 찾아가지고 어디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거 그거 참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머리를 사실은 많이 길러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얼마나 많이 길렀냐면 한 번씩 이제 부산에 학교 다니다가 부산에 이제 대학생 때 내려오면 아버지가 내 머리를 너무 기르니까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막 일어나. 야 아버지 너 좀 길에서 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머리 정신이 뭐 너무 길러보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막무가내로 기르면 당연히 스타일이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진이 맞나? 우진이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이 이게 굉장히 길었어 이렇게. 그래서 지렁지렁 막, 그래서 장발처럼 이렇게 지렁지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머리띠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영화 배우들처럼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하는데 예,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게 된 이제 결정적 계기가 김선아죠. 네. 그래서 이제 김선아랑 드디어 연애를 하게 되면서 김선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아무래도 머리를 자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김선아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은 한 20년 넘게 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20년 넘게. 네. 그래서 이제 짧은 머리로 온 건데 이 짧은 머리를 온 거 중요한 게 하나가 정말 편해요. 정말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묻는데 머리에 뭘 발랐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내 스타일 항상 있잖아요. 이거 머리에 난 1도 뭘 안 발라요. 뭐 왁스 뭐 이런 뭐 스프레이 이런 게 있는데 난 그런 거 1도 못 발라. 왜냐면 그걸 좀 바르게 되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아침에 머리를 감은 다음에 수건으로 이렇게 닦고 이렇게. 아 이게 뭐 이렇게 닦는 거 모르죠? 그 머리 길면 이렇게 닦는 거 모르고, 그러니까 알죠? 이렇게 수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금방. 그러면 이제 헤어 드라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약간 촉촉하잖아요. 그 손으로 촉촉촉촉 끝이에요, 그냥. 이런 끝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고 정말 편해. 근데 왜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내 머리를 김선아가 잘라주기 때문이에요. 네, 김선아가 맨날 잘라주거든요. 언제부터? 20년 전부터 연애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김선아가 당연히 미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전에 머리를 자를 때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쥐파먹고 막. 근데 한 20년쯤 자르다 보니까 지금은 금방 잘 자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아가 내 얼굴을 보고 가장 최적의 각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최적의 각도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은요, 20년 동안의 연구의 결과라서요, 가장 최적화, 내 얼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머리 스타일에 자부심이 있는 거. 네, 아니, 자부심이 아니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이제 나의 어떤 그 체형에 가장 적절한 스타일인 거예요. 내 체형에. 그러면 내 체형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내 체형에 가장 큰 문제. 내 체형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머리가 크다예요. 나 머리 큰 거 모르겠죠? 나 머리 되게 커요. 옛날에 대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어떻게 알바하던 그 학원에서 그 학원 장배 직원들 머리 크기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도대체 왜? 네. 그리고 부상을 걸고 머리가 얼마나 크냐를 이제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직원들 머리를 다 쟀거든요. 내가 1등이야. 1등이야. 그리고 이제 모르겠지만 저 우혁이 군대 가봤어요? 군대? 군대 안 가. 가봤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 군대에 가면 안 갈 거다.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 치수가 있어요. 치수. 모자 치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그 군인 모자 중에 가장 큰 치수가 60호예요. 내가 60호예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인정한 머리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가 60호거든요. 내가 60호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체형의 가장 큰 단점은 머리가 크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헤어를 좀 더 많이 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머리밖에 안 보여. 이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짧은 스타일로 하느냐? 머리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 옆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가 작게, 크게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는 주로 어깨하고 광배근 운동을 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사실은 뼈대로는 되게 어깨가 크지 않거든요. 뼈대로는 그냥 뼈대로 보면 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봐봐요. 머리 엄청 커 보이죠? 이상하죠? 네, 어깨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어깨가 좁아요. 어깨가 좁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난 수영을 많이 했거든요. 수영을 많이 해서 여기 광배근하고 삼두 근육이 조금 있어요. 수영을 많이 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 근육 때문에 이게 서 있을 때 자세가 이렇게 안 되고요. 서 있을 때 자세가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이 근육 때문에. 그럼 팔이 약간 이렇게 펴지니까 이게 작은 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요즘도 계속 하는 게 이제 어깨 운동을 계속 하거든요. 어깨 운동을 계속을 해서 여기에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보완을 해주면 머리가 큰 게 이렇게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머리 큰 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내 머리 큰 걸 눈치채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어느 학원의 어느 실장님이 눈이 예리하시더라고. 눈이 막 굉장히 예리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거 뭐야 머리 커서 헤어스타일이 그렇구나 이렇게 딱 한마디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지난 10년 동안 눈치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머리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내 헤어스타일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짧게 하라고 빡빡 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빡빡 밀어버리면 이들이 생긴 게 약간 범죄형이어서 빡빡 밀어버리면 조폭 같아요 또. 진짜 조폭 같아요. 이거 막 이게 조폭 같아. 그러니까 이게 빡빡 밀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는 약간 모양을 낸 게 약간 이게 모양을 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약간 이렇게 남겨두는 거지. 근데 내 체형의 두 번째 단점은 뭐야? 내 체형의 두 번째 단점. 키가 작다야. 키가 작다. 네? 키가 작다. 내가 키가 작다고. 근데 170이 안 되거든요. 16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모양을 내겠다고 이 부분을 길게 빼면 어떻게 돼? 길게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전체 키에 대해서 이 비율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길게 뺄 수도 없어. 무슨 말 알겠어요? 길게 뺄 수도 없어.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빼느냐? 이게 요 윗부분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남기는데 이걸 어디까지 남기느냐? 그러니까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모양은 나겠지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뭐 왁스도 바르고 모양은 나겠죠. 근데 이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내 키에 대한 비율이 커지니까 내 키가 작은 게 도드라진다고. 그럼 어디까지 빼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봐봐요. 예쁘고 잘생기고 아니면 그냥 뭐 요즘 뭐 세련됐다 뭐 연예인 상처럼 생겼다 라고 하는 것의 그 요소가 뭔지 알아요? 바로 대칭이에요. 대칭. 무슨 말이냐면 특별히 예쁜 눈, 특별히 예쁜 코, 특별히 예쁜 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눈주기 되게 예쁜 눈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은 못생긴 코, 못생긴 입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붙어있는 위치예요. 위치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 되게 멋있게 생겼다, 저 사람 되게 시골 사람 같다 이게 이런 게 그 위치하고 이 대칭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얼굴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잘 봐요. 정해져 있을 때 동일한 얼굴형이라고 할 때 이거 얼굴형이 안 이뻐지지? 얼굴형 이렇게 있다고 찰 때 잘 봐. 눈의 위치를 한번 잡아. 눈의 위치를 잡아. 눈의 위치를 눈이 이렇게 생긴 사람하고요. 이렇게 생긴 사람을 생각해보죠. 헤어가 이렇게 있고요. 헤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걸 이렇게 비교하면 많이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이렇게만 그려도요. 훨씬 어디가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이쪽이죠? 이쪽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얼굴 모양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대칭인데 요렇게 코를 중심으로 양쪽이 요렇게 같고 근데 의외로 코 위치가 중앙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그래서 왜 연예인들 중에서 왜 사진을 찍을 때 이쪽으로 찍는 사람이 있고 이쪽으로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어느 쪽으로 찍으면 잘 나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가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쪽으로 찍을 때하고 이쪽으로 찍을 때하고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는 걸 이제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코의 위치가 어디냐가 우선 중요하고 코 입의 이제 위치가 중요하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눈을 중심으로요. 눈을 중심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게 비슷할수록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베이비 페이스라고 해요. 아기들이 막 태어나면 눈이 이쯤 달려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애기들이 막 태어나면 눈이 이쯤 달려 있어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는 이제 이거예요. 애기들은 당연히 물리적으로 애기는 뭐가 커요, 작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애기는 조그만 얼굴 안에 조그만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 게 애기라고요. 근데 사람의 성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위쪽으로는 안 자라요. 위쪽으로는 안 자라고 아래쪽으로 자라요. 아래쪽으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죠?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준 건데, 네, 잘 봐. 이게 잘 봐. 애기 때, 애기들 잘 봐요. 애기들 잘 봐. 애기 때 이런 식으로 웃기게 생겨야 돼요. 애기 때 이런 식으로 웃기게 생겨야 나중에 크면 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는 어떻게 생겼냐? 아기 때는 이렇게 눈을 기준으로 눈, 코, 입이 이렇게 짜부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 때 봤을 때 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런 애기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크면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 상태에서 이미 아기 때 비율이 좋다. 이미 아기 때 비율이 좋으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위로는 안 자라요. 이 비율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기 때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잘 봐요. 잘 봐. 이제 인식을 못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봤을 때 나는 꽤 이렇게 생긴 편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생긴 편인가요? 난 이렇게 생겼다고요. 난 이렇게 생겼다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봐요. 이거 없으면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미만의 평을 맞추는 이게 만들어서 이 비율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뭐 더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더 높이면 내가 키가 작은 게 보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죠. 근데 이런 요소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간이 누구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이런 물리적인 요소부터 성격, 뭐 생활 패턴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이 누구겠어요? 김선아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김선아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중학교 때 친구라고. 그 김선아는 학산여고 나오고 저 유랑여중 나왔다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이 엄마, 아버지, 동생 말고 김선아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이. 그래서 김선아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김선아가 나를 보고 이렇게 비율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못 잘라요. 다 미용실이나 이런 데 다른 사람한테 머리를 못 잘라요. 왜냐면 이 모든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알고 머리를 잘라주는 미용사는 내 인생에서 딱 한 명, 김선아 말고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딱 한 명. 저기 청담동에서 하는 유다라는 그 헤어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유다라는 헤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연예인들 화보 촬영할 때 이제 주로 작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인데 이제 성적 취향이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 한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여튼 그분만 딱 내 스타일 알더라고. 딱 보고 딱 잡아주더라고. 그 사람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해를 딱 하고 잡아주더라고. 근데 걔한테 머리 한 번 자르면 20만 원이야. 10만 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헤어를 아무 데서 못 해요. 그래서 꼭 김선아한테만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 바꿔보라고 했는데 네. 못 바꾸겠죠 이제. 네. 못 바꾸겠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 안경 쓰고 있죠. 왜 써요? 시력을 향상시키기. 잘 안 보이니까 쓸 텐데 만약 잘 안 보이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만 안경을 쓴다면 안경 모양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 다 다르죠. 왜요? 그러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 옷 다 입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중에 똑같은 옷 하나라도 있어요. 다 달라요. 뭐 비슷한 요소는 있을 수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 모든 옷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다르잖아요. 왜 여러분은 다 다르게 생긴 안경, 다 다르게 생긴 옷을 입어요? 바로 거기서 여러분의 취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을 뭔가 약간을 좀 더 보완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한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걸치고 있는 물건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테이스트, 취향이라고 하거든요. 취향. 그래서 영어에서 되게 이런 멋진 표현 있죠. 뭐 you have a taste 이런 표현 있죠. 당신은 맛이 높습니다. 맛이 아니 그거는 you are delicious겠죠. 그게 아니고 you have a tast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제 좋고 싫어하는 게 명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취향을 갖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그 취향을 갖고 그다음에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의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바로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여러분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전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의 사람이지? 내 몸에는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보완하거나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걸 뜻하는 단어가 엘레강스예요. 엘레강스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엘레강스가 무슨 뜻이냐면요. 어근으로 뭐냐면 신중하게 선택하다예요. 어근의 뜻이 라틴어 뜻이 신중하게 선택하다예요. 엘레강스 우아하신데 그게 우아하다 이 말의 원래 뜻이 신중하게 선택하다예요. 그럼 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거겠어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내 체형의 단점 그리고 나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뭔가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비싼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고르는 게 엘레강스가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굳이 시간을 들여서 하느냐? 그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과 여러분의 단점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학습 패턴도 있다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습 패턴이 어떻고 그 다음에 학습 패턴의 장단점이 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파악해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의 학습 계획이나 나의 공부 방향, 그다음 나의 직업 선택, 뭐 이런 학과 선택 이런 것을 엘레강스하게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해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헤어스타일이나 옷 이런 거는요. 옷 이런 거는 사실 다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떤 헤어스타일을 하고 자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 이 헤어스타일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느끼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 다음에 주변의 반응을 살펴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오 이렇게 보면 그건 괜찮은 거고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 그건 정말 이상한 걸 한 거야. 근데 그거를 적어도 10년 이상은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요, 별의별 걸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교육은 학생들의 두 발을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학생들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는 교육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은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나이쯤 됐을 때 이상한 걸 안 해요. 학생들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내 나이 때 진짜 이상한 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되도 않게 남자한테 귀걸이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귀걸이 하려면 조건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되게 까다로워요. 그리고 남자가 긴 헤어스타일을 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남자가 이렇게 머리 쪽에 장신구를 하려면요. 이게 잘 생각해봐. 가만히 있는데 여기 코에 뭐 피어싱을 했어. 여기 뭐 여기 이제 링을 했어. 그럼 생각해봐. 이거 그냥 얼굴인데 갑자기 귀 주변이 반짝반짝해. 그러면 딱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얼굴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남자의 경우 얼굴 쪽에 딱 시선이 가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첫 번째, 키가 180이 넘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키가 180 넘어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어려운 조건, 가장 어려운 조건은 뭐냐면요. 바로 목이 길어야 돼요. 비율상 목이 이렇게 길어야 돼요. 그때만이 귀걸이나 이 다음에 긴 헤어가 어울려요. 남자의 경우. 근데 그런 스타일의 남자는요. 저기 북유럽 가야 있어. 북유럽. 뭐 스칸디나비아즘 이런 데 그래가 즉 우란 알타이 어족인 한국 남자는 기본적으로 귀걸이인 게 어울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 누구만 그러냐면 연예인들 모델이나 연예인들 정도만 돼야 남자의 경우 얼굴 장신구가 어울려. 근데 되도 않은 사람들 하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안 해봐서 그래요. 어릴 때 이상한 걸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우 지금 당신 귀걸이 어울리지 않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냥 속으로 아우 이러고 마는 거지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그런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별의별 걸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귀걸이도 해보고 막 머리도 길러보고 염색도 해보고 막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쌓여야 내 나이쯤 됐을 때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옷 잘 입고 싶어요? 옷 잘 입고 싶으려면요. 옷을 존나 많이 사봐야 돼요. 엄청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 옷 잘 입게 돼요. 나는 내 옷을 얼마나 많이 사봤냐면 내 수익에 나도 억대 연봉자긴 한데 내 수익의 80% 이상을 옷 사는 데 썼었어요. 잠시만요. 정말이에요. 옛날에요. 그러니까는 30대 초반에. 30대 초반에. 그래서 거의 1년 옷값만 5천만 원 넘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압구정동이나 이게 청담동 돌아다니면 그 백화점 직원들이 우리 가족을 다 알았어요. 김선아하고 나, 정가연, 정강을 다 알았어요. 왜냐면 맨날 백화점 가니까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어느 순간 야, 다 쓰잘데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신고 다니고 막 이런 것도 신고 다니고 막 반바지도 입고 막 다 쓸데가 없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과정이 없었으면 그게 다 쓸데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진짜 나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누가 옷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면 저 브랜드는 어디 거 가격은 대충 얼마 다 알아요. 그냥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딱 보면 대충 가격대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느 브랜드고 디자이너 누구고 대충 알아요. 요즘도 한 번씩 이제 프레타포르테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이게 왜 보냐면 좋아서 본다. 이게 요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리 밀라노 뭐 컬렉션 같은 걸 봐요. 이렇게 요즘 스타일이 이거구나 봐요. 근데 끌리는 건 없고 요즘 스타일이 끌리는 건 없는데 요즘 스타일이 이렇구나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옷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게 좀 고가 브랜드들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디자인과 색깔이 충돌하게 입고 있는 사람 많아. 거기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런 거에 입문해서 뭐가 맞는지 아닌지 학습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걸 함부로 중간에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 저 사람 뭐 이런 게 있지만 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구나라는 걸 많이 봐요. 요즘 주변에 많이 봐요. 특히나 해운대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뭐 굿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똥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날 보는 거 같죠. 예, 그러면 진짜 나는 그 청담동 압구정 직원들이 날 다 알았어요. 정말 다 알았어요. 정말 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윤여정 씨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은 거 알죠? 이게 상 수여한 거 알죠? 그 윤여정 씨 전담 스타일리스트 알아요? TV에 최근에 몇 번 한 번 나왔거든요. 그 양반하고도 알아요. 예. 그 양반이 저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데서 이제 옷가게 직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 직원일 때 옷도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하고 인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명함도 많이 받았어 나는. 명함 뭐냐면 자기 옷가게 하는 사람인데 내 사진 찍어서 이렇게 홈페이지 자기 사이트 올려주시면은 예, 나한테 막 사은품도 드리겠다고 뭐 명함도 많이 받아봤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근데 다 헛거라니까. 예. 무슨 말 알겠죠? 근데 그걸 깨달으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옷은 얼마냐? 이거 얼마짜리예요? 3만 원. 2만 원이고 만 원이고 그래요. 어디서 살게요? 어디서 사냐면 내 집 주변에 코오롱 스포츠에서 하는 아웃렛 매장이 아웃렛 매장이 그 직영하는 아웃렛 매장이 전국에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집 옆에 있어요. 거기서 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산 거예요. 예.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예. 요즘은 그래요. 물론 고가 브랜드 있죠. 집에 가서 신발장 열면 300만 원짜리 신발 여러 개 있어요. 옷도 막 억수로 비싼 거 있어요. 있는데 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예. 어쩌다가 좋은 옷 입을 때도 있죠. 왜냐면 가족들이랑 어디 뭐 좀 이렇게 좀 기분 내고 싶을 때는 좋은 옷 지금도 입는데 그게 그것만 입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깨달아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얼마인데요? 이게 100만 원 넘을 건데 이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산지가 20년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 브랜드의 이 안경은 지금도 나와요. 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건 난 20년 전에 산 거라고. 지금도 나와요. 이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럼 이걸 왜 쓰느냐? 이거 촬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이걸 왜 쓰느냐? 내가 눈에 단점이 있어요. 내 눈 모양에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된 거? 이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데 촬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촬영에서는 렌즈 곡률이 뭐예요? 2차 곡선이죠. 렌즈가 2차 곡선인 건 알아요? 렌즈가 2차 곡선이어야 초점이 그러니까 빛이 들어갔을 때 초점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곡선으로 렌즈 깎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렌즈를 원으로 깎는다고요. 그러다 보면 렌즈에서 중앙에서 벗어지면 구면수차가 생기거든요. 구면수차가 생긴다고.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게 찍는 첫 번째 거 바로 렌즈 앞에서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2차 곡선이잖아요.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처럼 렌즈를 깎기가 어렵기 때문에 렌즈를 원 궤도로 깎는다고요. 그러면 렌즈 중앙은 2차 곡선이나 이 원하고 이게 곡률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진이 비슷하게 찍히는데 렌즈 옆으로 찍으면 2차 곡선의 렌즈로 찍는 게 아니라 원 렌즈로 찍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퍼져 보이거나 얼굴이 변형돼 보여요. 그럴 경우 사진에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다고.
그럼 나처럼 이렇게 눈이 처진 사람이 이게 구면수차 생긴 상태에 찍으면 얼굴이 뭐 이렇게 보여. 무슨 말 알겠죠? 세상엔 참 고려할 요소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뭐 연예인처럼 눈이 크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거 성형 수술을 해? 그건 더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촬영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촬영된 영상을 봤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이걸 왜 써? 알겠죠? 알겠죠? 네, 재밌는 얘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테이스트를 갖는 사람이기를 바래요. 그 테이스트를 가져야 그 테이스트를 침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래야 나만의 주체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그러길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엔트로피. 보자. 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스타일링 훌에서 제일 어려운 게 딸들한테 조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이에요. 왜? 딸들이 입고 싶다는 옷, 하고 싶다는 헤어스타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진짜 나하고 김선아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해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거. 지금도 밀라노 패션쇼를 본단 말이에요. 봐요. 왜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왜 그거 패딩 잠바 중에 몽끌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알죠? 몽끌이라는 브랜드 알죠? 꽤 고가 패딩 브랜드요. 그걸 내가 맨 처음 산 게 언제 샀냐면요. 31~2살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처음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가던 옷가게에서 그 MD가 어머 이거 한번 들어왔는데 한번 입어나 보시겠어요? 하고 어떤 옷이에요 그냥 15년 전에 그걸 처음 구매했거든요. 그때 점퍼 얼마였냐면 60만 원인가 그랬어요. 되게 쌌어요. 되게 쌌어. 비싼 옷이 아니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옷이 된 거지. 그런 게 내 집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톰 뭐 이런 옷이 있어요. 톰 이런 거. 그거 있죠? 나는 15년 전에 그걸 처음 구매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지만 나는 그 톰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밀라노 패션쇼에서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 콜렉션을 난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뉴욕 패션쇼에 처음 했을 때 그 다음 해 브랜드부터인가 콜렉션부터인가 난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여튼 알겠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딸들한테 조언을 하거든요. 너네 헤어스타일이 이게 아니야 하는데 그거 이기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스타일링에 대한 조언은요 엔트로피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린 귀로 들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살아가면서 약간씩 바꾸라고. 됐죠? 됐다. 자, 요거. 그래서 요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표현해주는 함수를 Range of Possible Motion이라고 해서 W 혹은 오메가라고 쓰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거기 98페이지, 99페이지에 살짝 나오긴 해요. 알겠죠? 살짝 나오긴 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옥스토비 책에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거든요.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뭐지? 말이 생각이 안 난다. 메스터톤 책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요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옥스토비 책으로 진도가 나갈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표현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표현 첫 번째는 고립계의 무질서도 계속 증가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델타 S 유니브. 짜잔.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유니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말로는 유니버스
혹은 전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자, 얘가 누구냐면요. 바로 고립계의 거의 유일한 예입니다. 자, 고립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뭐하고 뭐를 못하는 거? 에너지 교환하고 물질 교환을 못하는 게 고립계라고 했었죠. 그러면 고립계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보온병 같은 거라는 거죠. 보온병. 보온병에 물건 담아 놓으면 당연히 물건이 쏟아지진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열 에너지도 상당히 오랜 동안 보존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온병에 있는 열기는 영원해요. 당연히 그것도 당연히 그것도 새어 나와요. 새어 나오죠.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고립계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찾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고립계라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고립계라고 자연과학에서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은 이건데 이 고립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 우주이기 때문에 이 고립계 자리에다가 우주를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질서도를 표현하는 함수가 엔트로피인데 계속 증가한다는 건 바로 이 델타가 뭐예요? 변화량이죠? 그 변화량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한다를 수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해서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당연히 여기에 있는 유니버스는 누구하고 누구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는 저번 중간고사 범위이기도 했는데 바로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요거의 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저기에 있는 요 엔트로피의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는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의 합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1, 2, 1 했고, 자, 표현 됐고.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 A 자, 그 다음 할 게 억수로 중요해요. 자, 그 다음 할 거 두 번째 2. 요게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서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만 외워 놓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짜잔. 이게 사실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했죠. 근데 이 연력학 제1법칙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을 활용해서? 수학을 활용해서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때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변화를 머릿속으로 그려요.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자,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자발적이다 라고 표현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 자,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어떤 변화를 상상하면 어떤 변화가 뭐냐.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걸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람이 불러서 뭐 이렇게 걸어놓은 빨래가 펄럭펄럭 되더라. 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상상했더니 그것이 실제로는, 자, 이런 말씀, 그것이 실제로라고 쓰자. 실제로 자발적이다 라는 표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바로 이 자발적이란 말일 거라는 거죠.
그럼 저 자발적이다. 쟤를 영어로 뭐라고 쓰죠? 영어로? 왜냐면 여러 학교 교재는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뭐 영어로 알아야지. 과연 어떤 단어를 자발이라고 번역하냐는 거죠. 바로 뭐 여러분 책 이런 바로 대단해요. 감민이 좋아. 바로 spontaneous라고 되어 있어요. spontaneous. 그러면 여러분 저 spontaneous의 뜻이 뭘까요? 뜻. 자발적이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가만히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뒤로 간다고요? 그 방향으로. 그 방향 간다. 가만히 놔두면 그 방향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뭔가 이게 딱 의미가 안 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자연적이라는 게 동시에? 동시에요? 이 표현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이라는 게 뭔가 생겨나다 이런 뜻이니까.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컨셉에서 스폰을 인정하는 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 사이트를 뒤져야 돼요. 바로 www.csource.com csource.com 이게 철자 많이 모르겠는데 오랜만에 써가지고 틀린 뭐지? csource 어떻게 쓰더라? cso 오인가? 하여튼 철자가 뭐가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동의어 유의어요. 어휘가 풍부해지고 문장이 좋아지려면 비슷한 말의 표현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어떤 단어를 딱 치면 그 단어에 그 비슷한 말, 유의말, 반대말, 뭐 엔터님, 애너님 이런 것들을 쫙 찾아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문장을 쓰거나 논문 같은 걸 쓸 때 이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하튼 거기에 이 스판테이니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스판테이니어스의 다른 말은 이거예요. 바로 내추럴이에요. 혹은 상식이란 뜻이에요. 우리말로 쓰자면 rational 이런 뜻이고요. 뭐 우리말로는 당연한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spontaneous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natural이란 말이 편해요? spontaneous란 말이 편해요? 내추럴이 훨씬 편하죠? 네. 사실은 그것이 실제로 매우 내추럴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걸 spontaneous라고 되게 이상하고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이다 이런 말 써요? 이상하잖아요. 그냥 왜 그게 당연하지 이런 표현을 쓰지 그게 자발적이지 이런 말 써요? 자발적이지.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하잖아.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통한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말들을 만들거든요. 되게 나쁜 건데 이런 걸 타파해야 돼요. 이런 없애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붙는 건데 그럼 이제 그냥 이 표현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면 이거예요. 자 봐.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거예요. 뭐?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걸 상상을 할 거예요. 상상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폭포수가 위에서 아래로 확 떨어지는 게 실제로 어떠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계산을 막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되는 거를 말로 스폰테이니어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스폰테이니어스라는 말 대신에 뭔가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게 당연하냐 상식적이냐가 먼저 떠올라야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크게 저게 뭐 대단한 거야 라고 싶겠지만 뒤에 몇 가지 문제 같은 걸 풀어볼 텐데 그때 깜짝 놀랄 거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델타 S
유니브가 그 변화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잘 봐.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실제로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 이자발. 이건 뭐라고 쓰면 될까? 잘 봐요. 양수이고 음수인 거는 서로 무슨 관계? 양수이고 음수인 거는 서로 반대 관계인 거지. 맞아요? 서로 반대지. 그러면 잠봐. 어떤 변화를 상상했더니 그것이 실제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고 반대로 하려면 이 자리를 반대말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반대말로 쓰면 뭐야? 반대말. 자발적이다. 반대말. 바로 비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여기 쓰면 되지. 자, 그러면 논리구조적으로는 마저 틀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지. 근데 이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말보다 더 나쁜 말이야. 진짜 나쁜 말.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나쁜 말이야. 아주 나쁜 말이야. 얘를 영어로 쓰면 뭐가 영어로 쓰면? non-spontaneous. 바로 non spontaneous야. non spontaneous란 말도 굉장히 나쁜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non spontaneous. 자발적이 아니다. 자발적. 자, 당연히 아닐 비자를 쓰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논리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게 좋은 표현이야? 아니잖아. 그러면 non spontaneous가 무슨 표현이냐고. 인위적이다. 인위적이다. 이걸 알아. 이걸 알면 연력학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해결돼. 당연하지 않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당연하지 않다. 부자. 그것도 나쁜 표현은 아닌데 괜찮은 표현인데. 이상식적이다. 그렇지. 그것도 점점 좋은 표현으로 와. 근데 가장 좋은 표현.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impossible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상상을 할게요. 어떤 상상을 할 거냐면요. 가만히 있는데 개울에 있는 물이요. 갑자기 푹 치솟아가지고 물을 막 가봐. 뭐 알기세. 자, 상상할 수 있어? 상상할 수 없어? 상상할 수는 있지. 상상할 수는 있지. 근데 그것이 실제로 어떠냐고. 그걸 비자발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폭포수가 이렇게 푹 이렇게 돼. 거꾸로 막 용투리면 올라가. 상상할 수 있고 그것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을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할 때 항상 문제가 언급하는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 그게 상식적이냐 불가능하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야 계산의 방향을 옳게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릿속으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어떤 생명체가 나왔어. 그것도 이제 뭐 알에서 깨가지고는 잘 살다가 번식도 하고 잘 살다가 그 생명체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 네. 그럼 그 상상에 대해서는 그게 연력학적으로 뭐라고 표현된다는 거야? 그게 자발적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어떤 생명체가 태어났는데 막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3,000년 동안 살아있어. 상상할 수 있지. 무슨 말 알겠어요? 야, 만약에 내가 고대 이집트 때 태어났는데 지금도 살아있다면 어떨까? 이거 상상할 수 있잖아. 그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그 상상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연력학이라고. 아시겠죠? 그렇게 되도록 모든 계산을 조작해 놓은 게 연력학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러한 의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으면 누구도 있을까요? 그렇지. 자, 그럼 잘 봐요.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하고 이게 반대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냥 반응을 안 했다. 바로 어떤 변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를 상상하는 거예요. 뭔가 변하는 거를 가정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변화건 당연한 변화건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영상이고요. 이건 정지 영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실제 없는 거군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인 건 어떤 변화가 전혀 없을 때, 알겠어요? 혹은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없을 때, 혹은 그 변화를 알아챌 수 없을 때 계산을 하면 전 우주 엔트로피 변화가 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한다? 평형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석회동굴에 종유석이 자라요. 뭐 1cm 자라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죠? 하여튼 뭐 말좀 뭐 몇천 년 지나야 뭐 몇 미리 자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것도 변화는 맞아요. 변화가 아니에요. 자라니까 변화가 맞죠. 변화가 맞는데 너무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라 그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럴 때도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너무 변화가 작으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하면 항상 이렇게 되도록 조작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엔트로피다. 그리고 자발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101페이지에 2.3 챕터라고 있을 거예요. 2.3 챕터. 엔트로피의 고전 연력학적 정의. 자, 여기 쉴게요. 교수님다잉.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 25분. 진짜로요?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